네, 2024년 3월 23일 시행된 고가직 9급 건축계획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하고 비율 자체가 이제 동일하게 우리 뭐 힘들게 생각하시는 이제 역사, 환경, 설비, 법규 파트에서 한 75% 정도 거의 뭐 한 15문항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다만 이제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뭐 기출 유형이라든가 또 우리 기본 심화 때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체감상 좀 어렵게 느낀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 전시관의 자연 채광 옳은 게 뭐냐? 그래서 정측광. 그래서 관람자가 위치는 어둡고 전시 벽면 조도는 밝다. 그래서 이제 정측광 창 같은 경우는 이제 벽면 전시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자연 채광 방식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맞네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측광창, 얘는 이제 직접 측면에서 광선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얘는 대규모가 아니라 이제 소규모, 그냥 실 깊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이외에는 잘 적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측광창.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천장 상부에서 이제 경사 방향으로 광선을 벽에 삽입하는 방식. 이거는 이제 고측광창이 아니라 특수 채광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측광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장에 가까운 측면에서 채광하는 방식. 이게 이제 고측광창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천장 중앙에 천창을 계획하여 전시실 채광 방식 중 가장 불리한 방식. 그래서 가장 불리한 방식은 이제 정광창이 아니라 측광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뭐 이런 강론 파트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2번 문제, 공장의 레이아웃 옳은 게 뭐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선박과 같이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다. 얘는 이제 공정 중심이 아니라 고정식.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제품 중심 레이아웃은 이제 대량 생산 유리하고 생산성 높다. 얘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제품 중심 또는 이제 연속 작업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이제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얘는 이제 연속 작업식이 아니라 공정 중심. 그래서 요 연속 작업식은 제품 중심 레이아웃, 제품 중심 레이아웃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기능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과 기계를 집합 배치한다. 이건 이제 고정식이 아니라 얘는 이제 공정 중심이다. 3번에 단지의 동선 계획 옳은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런 보행자 동선은 대지 주변부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와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오르내림은 없게 하는 건 맞다. 동그라미 2번, 보행자 동선은 이제 놀이터나 공원 등과 인접시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로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2번은 맞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쿨대삭을 활용하면 입체적인 보차 분리가 가능하며, 우리가 이제 쿨대삭은 이제 평면 분리죠. 그죠? 우리가 이제 평면 분리라고 하면 이제 평면에 선적으로 분리한 거. 그래서 이제 쿨대삭형이라든가 루프형 또는 이제 T자형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 분리 방식이고요. 여기 입체적인 보차 분리 방식은 이제 오버브릿지라든가 또는 이제 언더패스를 얘기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오버브릿지와 언더패스, 지상 인공 지반 등을 평면적인 보차 분리 방식이 아니라 이 오버브릿지와 언더패스는 이제 입체적인 보차 분리 방식이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연립주택에 대한 설명. 그래서 기억번에 자연적인 경사지를 따라 축조할 때 유리하다. 이거는 이제 테라스하우스 유형 중에서 자연형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니은번에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인 주거 유형. 그래서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연립주택의 유형을 우리가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그리고 디귿번 로우하우스. 로우하우스는 우리가 도시 가로의 면에서 이제 나란히 일렬로 서 있는 주택 유형을 우리가 로우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단독주택보다 높은 주거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형식. 그래서 단독주택보다 높은 주거 밀도. 그러니까 로우하우스는 연립주택이잖아요.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주거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기억번 빼고 적합한 것은 이제 니은번과 디귿번. 그리고 5번에 빛의 단위와 개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광속의 단위는 루멘. 그리고 이제 복사속 중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의 양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광도의 단위는 니트,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죠. 칸델라. 그리고 단위 면적에서 발산하는 광속은 우리가 광속 발산도라고 한다. 그래서 광속 발산도의 단위는 레드럭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조도 단위는 럭스. 그리고 어떤 면에 투사하는 광속의 밀도. 그리고 휘도의 단위. 우리가 휘도의 단위는 이제 그 제곱미터당 이제 칸델라 일 수도 있고요. 또 휘도의 단위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니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NT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 단위로 이제 스틸브라는 단위도 쓴다. 그래서 휘도의 단위는 이제 니트 또는 이제 스틸브. 그래서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빛의 밝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의 단위와 개념 자체까지 좀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위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 정도만 완벽하게 아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6번에 드스틸 해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드스틸 하면 이제 네덜란드 연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입체파의 영향.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근대 건축 확산에 이바지했다. 이거는 이제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드스틸의 이제 주요 건축가 하면 이제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트, 그리고 이제 테오 반 데스버그, 그리고 이제 오우드 등이 이제 데스틸의 주요 건축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피에트 몬드리앙, 이 추상화의 이제 선구자죠. 그래서 이런 신조형주의 이론을 또 영향을 받은 게 드스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번 보시면은 우리 이제 고층 사무소 이제 엘리베이터 6대 대면 배치한다. 하나는 이제 고층 저층 구분 없이 운영하고, 하나는 이제 저층 고층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운행할 때 그 대면 거리를 물어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면 거리 하면은 이제 그 알코브형 그리고 이제 대면형 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면 거리는 이제 3.5에서 4.5m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대면 배치를 했을 때 저층용하고 고층용을 이제 그 대면했을 때, 그죠? 저층용과 고층용을 대면했을 때는 이제 6m 이상,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브형이나 대면형 같은 경우는 대면 거리가 이제 3.5에 4.5예요. 근데 이제 저층용과 고층용을 대면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6m 이상.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재에는 있긴 있어요. 6m 이상.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평가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세모 정도 문제. 그리고 8번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층간바닥 기준, 해서 벽식일 때는 210 이상, 그죠? 근데 이제 박스에 보시면 이제 210 이상인데 230으로 했대. 오케이. 그리고 라멘 구조, 얘는 이제 150 이상이죠. 근데 160으로 했대. 얘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소음, 벽식 구조의 침실바닥 경량 충격음. 우리가 이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둘 다 49데시벨 이하가 기준이죠. 근데 이제 요 디귿번은 이제 50데시벨로 했대. 얘는 이제 49데시벨을 초과한 거죠. 얘는 이제 틀렸네. 그리고 리을번, 얘는 이제 중량 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인데 45데시벨로 했대요. 얘도 오케이. 그럼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디귿번 빼고 기역번, 니은번, 리을번이 맞다. 그리고 9번에 공기선도 또는 이제 습공기선도를 얘기해요. 옳지 않은 거 해서 노점 온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되어 이슬이 형성되는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슬이 맺히는 온도, 그러니까 이슬점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습공기가 포화 상태,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100%일 때의 이제 그런 온도를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한다. 그리고 공기선도에는 검구온도, 습구온도, 상대습도 등등등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거 빼고 뭐 노점 온도도 있고요. 수증기 분압, 그리고 뭐 현열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선도, 습공기선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상대습도가 100%일 때 노점 온도는 검구온도보다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대습도가 100%일 때는 노점 온도, 검구온도, 습구온도가 모두 동일하다. 동그라미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공기온도와 습구온도를 알면 공기선도를 활용하여 노점 온도를 알 수 있다. 얘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공기온도, 습구온도 두 가지를 안돼. 그럼 나머지 모두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습공기선도는 습공기선도 요소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모든 요소를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10번에
건축 법령상 배연 설비 계획. 그래서 옳은 게 뭐냐? 그래서 건축물의 피난층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도 동형 문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동형 시즌 1에서 이제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뭐를 하고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건축물의 이제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서는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되니까, 아무튼 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해설지 좀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연 설비라고 해서 이런 그 거실, 그러니까 피난층 거실을 제외한 이런 거실에는 이제 배연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규 정리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요 용도를 다 외울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에 6층 이상 건축물이구나. 그죠? 6층 이상 건축물로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나는 박스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안에 그 밑줄 쳐놓은 부분 있죠? 그래서 뭐 공연장, 종교 집회장, 뭐 등등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뭐, 이 정도 이제 단서 사항에서 이제 숫자 바꿔서 좀 나올 여지는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의료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노유자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노양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왜일까 봤더니 이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번에 의료시설 중 요양, 정신병원, 그리고 이제 노유자시설 중 뭐 이런 그 노인 요양시설 등등. 그죠? 얘네들은 이제 층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번은 이제 6층 이상 이 용도일 때 이제 배연 설비 하라는 거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얘는 이제 6층 이상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층수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법규 정리 2에 보면은 이제 그 배연 설비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박스에 들친 내용, 그 내용들이 이제 요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지에 보시면 우리 10번 문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지상 5층 규모의 요양병원 배연 설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6층 이상으로만 암기했던 사람들은 틀려라 하고 낸 거라고 보시면 돼, 출제자가. 그죠? 근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층수와 관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좀 사악하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지상 5층 안 써도 되거든. 그죠? 안 써도 틀린 지문이거든. 그죠? 근데 지상 5층을 썼다는 거는 지상 6층만 외웠던 사람들은 좀 틀려줬으면 좋겠네 하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배연창을 설치하되 소방 안전을 위해서 기계식 배연 설비 설치 금지가 아니라, 이 해설지 잠깐 보시면은 그 박스의 맨 밑에 보시면 기계식 배연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소방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면 기계식 배연 설비 가능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틀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이제 한 개소 이상 배연창 설치.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배연창 하변이 바닥면으로부터 이제 1.8이 아니라 2.1m 이상 위치에 놓이도록 배연창 설치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니은번은 이제 특별 피난 계단 비상용 승강기 이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11번 보시면, 그래서 10번 문제는 좀 어려운 좀 어려운 문제로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틀릴 수 있다. 내가 이제 생각했던 문제고, 그리고 11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너무 쉽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얘는 이제 2종이 아니라 1종.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치과의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료시설과 이 일종 근세, 뭐 치과의원이나 의원을 구분하려면은 우리가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병원이면 다 의료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의원이라고 돼 있으면은 다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서 의료시설 정리하실 때는 그냥 어쩌고 저쩌고 병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다 의료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마약 진료소는 이제 격리병원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뭐 병원이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 진료소는 의료시설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의료시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다가구 주택. 얘는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이제 4개 층 이하가 아니라 3개 층이죠. 3개 층 이하. 그리고 4번에 일반 음식점, 사진점. 얘는 이제 1종이 아니라 2종이다.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종, 2종 근생 갖다가 문제, 답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면요.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너무 복잡해서 그걸 다 암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정상적인 출제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12번, 얘도, 제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르네상스의 이제 건축가, 알베르티에 대한 사항인데요. 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성 안드레아 성당,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성 프란체스코 성당,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이제 고전적 요소를 적용하여 과거의 건축 형태를 창조적인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틀린 건 이제 3번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요, 각 부분들과 전체 사이에 부조화와 불일치가 아니라 이제 반대예요. 이런 조화, 전체적인 조화를 꾀한 게 알베르티의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 잠깐 보시면, 그, 알베르티 해서 그 첫 번째 줄에 이제 미란 해서 이제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내는 화음이다. 그래서 이제 박스 내용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와 부분과 전체의 이제 조화에 기본을 둔 명쾌한 공간 구성을 이제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런 고전주의와 이제 법칙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양식 보고의 기초를 닦은 게 알베르티. 그리고 알베르티라면 이제 건축론, 그죠? 비트루비우스 이후에 건축 디자인 이론을 이제 최초로 정리한 이런 건축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알베르티 하면 이제 대표 작품이 성 안드레아, 뭐 성 프란체스코, 그리고 이제 루첼라의 궁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 마리아 노벨라 이런 것도 이제 알베르티와 관련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성 안드레아 성당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성 안드레아 성당이 요 로마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자코모 비뇰라의 작품이에요. 로마에 있는 거는 자코모 비뇰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성 안드레아 성당이 이제 요 알베르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좀 구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13번 주차장 시행 규칙상 노예 주차장의 주차 형식에 따른 차로의 너비 기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단서 조항에 출입구가 1개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가 1개일 때 이제 우리가 평행 주차인 경우 이제 4m가 아니라 5m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때 이제 그 차로의 너비 이런 걸 이제 물어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행주차, 이 차로를 기준으로 이제 0도, 그죠? 평행주차. 그리고 이제 45도. 얘는 이제 교차주차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60도, 90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가 1개일 때는 이제 얼마예요? 5m, 5m, 5.5, 6. 얘는 이제 6m는 이제 똑같고, 5m, 5m, 5.5. 그죠? 그리고 출입구가 2개일 때는, 그러니까 출입구가 2개, 그러니까 2개 이상일 때는 3.3, 3.5, 4.5인가요? 4.5, 6. 그죠? 얘는 이제 출입구가 1개, 얘는 출입구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8대 이하 소규모 주차 방식, 요것도 했었죠. 소규모 주차 방식에서 3에 3.5, 4에 6. 그래서 요 8대 이하 이제 소규모 주차 방식일 때 이제 요 그 주차 형식에 따른 이제 차로 너비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예전에는 이제 대소관계 이런 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뭐 이런 주차 형식에 대한 차로 너비가 맞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뭐 한 개일 때 그리고 이제 8대 이하 이제 소규모 주차 방식일 때 이제 주차 형식에 따라 이런 차로의 너비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수치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얘는 뭐 동일하네요, 그죠? 90도 직각 주차일 때는 6m 다 통일, 그죠? 얘는 다 똑같으니까 얘 빼고, 그죠? 그래서 기준값을 뭐 0도일 때, 60도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이 정리하시면은 뭐 나머지는 그 사이 값으로 정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뭐 그 사이 값이 뭐 3.3, 3.2, 3.1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그 사이 값으로 얘네들을 뭐 퉁치시든가, 그죠? 자, 14번 보시면은 그 한국 건축의 첨화 부분.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겹첨화, 그죠? 겹첨화 구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석가래가 있고 그 석가래 위에 올라타는 게 이제 부연이죠, 그죠? 부연,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리고 모서리에 이제 45도로 설치되는 석가래. 이게 이제 그 추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녀 위에 올라타는 게 사래, 그죠? 그래서 뭐 부연 석가래, 사래, 추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5번에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틀린 거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우리가 이제 공사 시공자. 그래서 얘는 쭉 읽어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확인, 그죠? 확인하고 밑에 줄에 지도 감독. 그러니까 확인, 지도 감독하는 건 이제 감리자다. 공사 감리자. 그리고 16번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판스하우스 주택은 이제 미스 반데로이죠. 그래서 판스하우스 주택 또는 이제 판스하우스 하우스. 그래서 미스 반데로의 작품이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하면 이제 뭐 1번, 3번, 4번 외에 뭐 낙수장도 있고요. 뭐 도쿄 제국 호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유명한 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도 있다. 그리고 17번 보일러의 종류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제 그냥 대충 뭐 주철제, 뭐 섹션식, 뭐 조립식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요것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해설지 보시면은 보일러의 종류에서 주철제. 그래서 주철제는 이제 조립식, 섹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할되니까 당연히 뭐 반입, 조립, 증설 용이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주로 저압용에 많이 사용되는 게 주철제.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에 노통 연관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빠졌어요. 노통 연관 보일러요. 노통 연관 보일러. 여기 이제 빠져 있으니까 좀 같이 써주시면 돼. 그래서 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열이 지나가는 관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다 보니 부하 변동에 대한 안정성 있고, 그리고 수관 보일러. 얘는 이제 그 가장 포인트가 맨 밑에 대규모 보일러. 그래서 드럼과 드럼 간에 여러 개의 수관 연결하고 관 내 흐르는 물을 가열해서 이제 온수와 증기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보일러 간단하게 우리 보시면은 주철제 보일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칸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칸칸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칸칸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그 보일러 용량에 따른 이제 증강이 용이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주철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칸칸으로 돼 있는 게 주철제 보일러다. 그리고 노통 연관 보일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통이 있어요. 이제 물통이 있고 여기 이렇게 관이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열이 지나가는가. 이렇게 이제 열이 지나가는 관을 통해서 이제 요 통 안에 물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통이 있으면은 요 열이 지나가는 관. 요게 이제 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이 지나가는 관을 통해서 이제 물통에 물을 데피는 거지. 요게 그리고 요 수관 보일러라고 하는 거는 수관 보일러.
얘는 이 열이 지나가는 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수관. 얘는 이제 물이 지나가는 관이 되겠죠. 물이 지나가는 관. 그 수관,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으면은 얘를 사방에서 이렇게 데우는 거야. 사방에서 이렇게 데우는 거지. 이게 이제 수관 보일러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관에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열을 이렇게 가하는 거. 이게 이제 수관 보일러다. 그래서 우리 그 노통 연관 보일러 다시 보시면은 얘는 뭐 물통이 있으니까 이 물이 많다 보니까 부하 변동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이제 보유 수면이 넓어서 뭐 급수 용량 제어 용이하다. 그리고 뒷번에 수관 보일러. 얘는 이제 드럼과 드럼 간에 여러 개의 수관을 연결하고 이때 이 드럼이라고 하는 거는 원통 형태의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통 형태의 통. 그래서 이런 원통 형태의 통, 이런 드럼과 드럼 간에 여러 개의 수관을 연결하고 관내에 흐르는 물을 가열하여 온수 증기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물이 지나가는 수관을 요 여러 방향에서 이제 데우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이는 게 수관 보일러다. 그리고 리을번의 관류 보일러. 얘는 이제 포인트가 첫 번째, 수관 보일러와 유사하대요. 수관 보일러. 그럼 우리가 이제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의 통. 이거 이제 우리가 드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드럼도 있고, 수관도 있고. 근데 이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관 보일러와 유사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규모가 작은 수관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 근데 다만 이제 수관 보일러와 차이점이 수관 보일러에 같이 수관으로 되어 있으나 드럼이 없어. 그러니까 드럼이 없다는 게 관류 보일러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17번에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관류 보일러는 수관 보일러와 다르다. 다른 게 아니라 유사한데 유사해서 이제 수관은 있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드럼이 있는 게 아니라 드럼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보유 수량이 이제 많은 게 아니라 많지 않은 게 단점이다. 나머지 뭐 보시고. 그리고 18번 요 복도의 유연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중복도 2.4m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이제 편복도일 때 1.2.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엄청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 중, 고 학교로 퉁쳐서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복도, 편복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가 거실 바닥 면적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그냥 텍스트로 외우시면은 또 외워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다이아 그림화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2.4, 1.8, 그죠? 1.8 여기 1.2, 그리고 얘는 1.5. 이제 다만 이제 거실 바닥 면적 200 이상일 때 이제 요 의료시설인 경우는 이제 1.8m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남았잖아. 우리가 이제 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4.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8. 그리고 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5. 그죠? 그 용도는 나도 모르겠다. 그죠? 용도는 나도 모르니까. 아무튼 용도 바닥 면적, 용도가 뭘 나오든 그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래. 그러면 이제 2.4m 이상. 그리고 1000 미만. 그러니까 500 이상 1000 미만이면 1.8. 그리고 이제 500 미만이면 이제 1.5m. 그래서 답은 이제 2.4, 1.2m가 맞죠. 그리고 19번 단열 방식 옳은 것은, 그래서 난방을 하는 경우 내단열은 외단열보다 실온이 늦게 상승하고 변동이 작다. 반대가 됐죠. 그리고 내단열은 외단열보다 내부결로 예방이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그리고 외단열은 단시간 사용하는 난방,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는 난방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단시간 사용하는 난방보다 장시간 사용하는 난방. 그래서 간헐적 난방보다 지속 난방. 이런 데 적합한 게 외단열. 동아리 3번이 맞네요. 그리고 내단열은 열교 부분 단열 처리가 용이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그래서 뭐 요 단열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20번 공기조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만을 이제 고르시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전공기 방식, 그래서 전공기,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덕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덕트 스페이스가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전공기, 공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가 이동하는 덕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덕트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덕트 스페이스가 많이 요구가 된다. 맞네요. 그리고 수공기 방식, 그래서 이런 수방식과 공기 방식을 이제 혼합시킨 거죠. 그래서 사무소, 병원 등등 규모가 큰 건축물 외부 존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공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내부 존 같은 경우는 이제 덕트 방식, 그리고 이제 이런 외부 존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그 FCO 같이 이제 이런 수방식을 이제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디귿번 냉매 방식은 이제 중앙 공조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매 방식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패키지 유닛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유닛 방식, 냉매 방식은 이제 중앙 공조 방식이 아니라 개별식이다. 그리고 이제 개별 방식과 달리 중앙에서 제어가 이루어진다. 틀렸죠. 그래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식 방식이고요. 개별 제어가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개별 제어도 용이하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 유닛 방식 하면 이제 그 개별식으로 이런 냉동기를 내장한 공조 설비의 주요 부분을 이제 일체화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어컨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냉동기를 내장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진동 소음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냉동기를 내장하니까 그만큼 에너지는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조기를 실내에 이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 직접 설치하니까 내가 더우면 온도 내려서 더 시원하게 하고, 그죠? 이런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번. 그래서 적합한 거는 이제 기역번과 니은번. 그래서 그냥 좀 했던 내용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셨으면 그래도 한 16개 정도, 그 정도 득점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우리가 쭉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점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쉽게 있는 부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암기가 되고 반복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실수하게 되면은 또 그 점수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실제 빈도 자체가 작년하고는 이제 동일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3개에서 14개 정도 좀 이렇게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나마 이제 같은 비중이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개, 16개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또 맞췄으면 하는, 그죠? 그런 바람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첫날인데 요 해석까지 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